속으로. 시카고 출신으로 전 세계 14억 명 캐톨릭 신자들을 이끌 261대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이 바티칸에서 첫 미사를 갖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푸틴은 오늘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거행된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에서 북한군 대표들을 만나서 격려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지금 방금 들어온 또 이 속보가 있네요. 한국의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취소하고 선출을 취소하고 대선 후보를 재선출하겠다라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켜서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나 저기나 골치가 아프네요. 네. 자, 봉화식 기자님. 네. 어제 바티칸에서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 교황이 탄생을 하면서 미국이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카고 출신으로 페루에서 사목 활동을 해왔던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피어오른 하얀 연기와 함께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 267대 교황으로 선출됐죠. 즉위명이 레오 14세로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 교황이 나온 것이 사상 처음인데 미국 외에 페루 시민권도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로 스페니쉬가 아주 유창한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조금 전에 바티칸에서 첫 번째 미사를 집전했는데 첫 번째 인사가 이랬습니다.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가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연대 정신으로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소외된 계층,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보통은 강한 강대국 나라에서는 교황을 선출하는 걸 좀 배제하자 이런 암묵적인 그런 규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추기경을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한 데는 또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교황 선출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교황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첫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패권 국가인데 교황직까지 미국인들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가 특정 국가 영향 아래 놓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마치 UN 지도자인 사무총장 자리를 한국 포함한 제3세계에서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미국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불안감과 불신도 오랫동안 교황직에서 미국인을 배제해온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선출은 그런 오래된 금기를 정면으로 깨트린 사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새 교황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그리고 부통령인 JD 밴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황의 정치적 입장이 미국의 보수 지형과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좀 개신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새 교황 선출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개신교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첫 교황이 탄생을 했는데요. 일단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맞물려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도 보다 바티칸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과 바티칸 사이의 외교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연대가 강화된다면 국제인권 문제라든가 종교 자유 이슈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인 교황 선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어권 출신 교황이 탄생됐는데 인공지능과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그 적극적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매체를 활용하고 전 세계 주요 미디어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현대적인 리더십도 기대되는데요.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식 리더십이 교황청 운영 방식에도 일정 부분 녹아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황 본인이 다종교, 다인종 사회에서 자란 배경 덕분에 다른 종교와의 대화, 포용 정책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북미 지역 교황 배출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특히 불법 체류자의 대대적 추방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레오 14세가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에도 X 옛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글을 여러 번 올린 바가 있습니다. 같은 천주교 신자인 J.D. 벤스 부통령이 불법 체류자의 추방 정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성경 속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교황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좀 잔인하다고 볼 수 있는 억압적인 추방 정책, 가톨릭 정신과 어긋난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교황으로 선출되기 직전의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스페인계인 교황이 페루 시민권까지 얻어가면서 빈민가에서 20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 중남미 출신들이 트럼프 행정부 간판 정책인 불법 체류자 추방의 주된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임 교황의 이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민 정책과 접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폭력을 피해서 도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목소리와 그런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게 신임 교황의 이력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초강력 이민 정책에 대해서 미국 안에 있는 천주교 신자 가운데 백인은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중남미 히스패닉계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런 분열상이 이민자의 동정적인 미국 출신 새 교황에게는 큰 난제인 동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강론도 영어로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훨씬 또 우리 미국 사람들로서는 좀 기분이 괜찮아요, 그렇죠? 네, 라틴 말 항상 라틴어, 이탈리아 일반 사람들이 그러나 이 레오 14세 이 새로운 명칭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교황은 자신이 본받고 싶어하는 전임자들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보면 재위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이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레오라는 이름을 선택한 교황이 13분이라서 이번에 신임 교황은 레오 14세가 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기에 대해서 레오라는 이름의 교황들은 주로 개혁가들이었다. 그리고 1870년에 선출된 레오 13세 교황이 특히 유명했는데 그가 발표한 회칙은 인간과 노동의 존엄성을 다루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라틴어로 레오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용맹하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면서 그리스어 레온에서 유래돼서 레오로 변질됐습니다. 황도 12궁 가운데 하나인 사자 자리인데 7월 23일에서 8월 22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자 자리에 해당되고 영어식 발음은 레오가 아니라 주로 리오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됐던 교황명은 요한이었는데 23명이 썼고요. 그 다음이 그레고리오가 16명, 베네딕토 15명, 클레멘스 14명, 그리고 이번 새 교황이 역시 레오 14세 14번째 레오 명칭을 쓴 교황이 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죠? 네, 다음 소식인데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붉은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전에 이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북한군 대표단 아이고 앞에 훈장을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정말 무거워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훈장을 단 북한 대표단을 만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보세요? 네, 푸틴 대통령이 승전 기념연설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연단에서 광장으로 내려와서 도열에 있던 김영복 조선인민국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포함한 대표단 5명 그리고 신홍철 주 러시아 북한 대사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4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던 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000명 이상을 파병해서
잃어버렸던 쿠르스크주를 되찾은 데 대한 감사, 보상 성격으로 보입니다. 또 전 세계의 러시아 군사력을 열병식을 통해서 과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실어주려는 대대적인 홍보 목적도 있었는데요. 이 김영복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처장 등은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미국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돼서 국제적인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인데 푸틴 대통령이 이들과 만나서 껴안고 악수하면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네, 두 나라가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한 후에 성명 발표했지요. 네, 푸틴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열병식에 하루 앞서 가지고 회담을 가졌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은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전면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와 무력 압박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지만 이 전쟁을 끝내려면 근본 원인, 즉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 열병식 장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 군인들이 걷는 열이 삐뚤삐뚤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보면은 참 웃을 것 같아요. 네? 이놈들 이게 군기가 다 빠졌구만.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를 80%로 인하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대중국 관세가 80%가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협상은 스캇 B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10일부터 스위스에서 시작되는 미국-중국 무역협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된다. 이는 중국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강조를 했는데 폐쇄된 시장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월 달에 취임을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따라 올려서 지금은 145%라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 중인데 중국 역시 이에 맞서서 미국에 125%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율을 50%대로 대폭 낮추는 협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80%는 언론이 거론한 수치보다는 30%포인트 높은 것인데 수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삿바싸움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조건 없는 30일 동안의 휴전을 촉구했네요.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부터 또 취임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24시간 안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내가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휴전 요원한 상황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미국은 이상적으로 한 달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휴전이 이루어지고 양국이 직접 협상 신성함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휴전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협력국들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어서 매주 수천 명의 젊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도 전쟁이 멈추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도 유럽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제재를 러시아 측에 가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실제로 푸틴 그리고 러시아 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참 푸틴이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한수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바둑 기사들이 있습니다. 조훈현 국수,
이창호 구단, 이 스승과 제자인데요. 이 두 분이 바둑판 위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한 편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름이 바로 승부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영화 승부는 어떤 영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한민국의 뭐 3대 천왕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돌 기사까지 잡히게 된다면 네. 정말 AI를 상대로 해가지고 최근에 사실 최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승리를 거두었던 세계의 대결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 조훈현과 이창호 이 두 기사의 정말 피 튀기는 그 인생과 그들의 이제 승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보통 1990년대에서 1990년대 말까지 이제 이 둘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전 세계를 다스렸던 조훈현과 그 이후에 조훈현 지금 현재는 또 현직에 있기는 하지만 제자와의 그 대국을 벌인 다음에 제자가 그 타이틀전을 이제 차지를 하면서 다시 그 타이틀전을 다시 반환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 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그분들의 기대감도 실망시키지 않을 만한 연출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주제 자체가 사실은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주제이자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왜 장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우거나 업적을 기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위인 영화가 뭐 예를 들어서 명장 이순신이라든지 과거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실제로 바둑에 있어서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조훈현 기사와 이창호 기사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그 둘의 경쟁 그리고 그들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승부수를 앞에다 두고 바둑판 하나를 놓고 펼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어떤 면모와 대결의 그 딜레마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2025년 3월 26일,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었죠. 지난달 말 3월 26일에 한국에서 개봉을 하고 극장 개봉을 하고 바로 한 달 정도 후에 넷플릭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작은 2021년도에 다 마쳤는데 2023년에 사실은 이제 개봉 예정이었는데 그 여기에서 이창호 기사의 역을 맡은 이화인 씨 배우가 그 마약 투여 사건으로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러한 스캔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이 개봉 시기가 미뤄졌던 거죠. 그래서 개봉을 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그야말로 그늘에서 잊혀져가는 영화냐.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개봉을 했는데 개봉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을 법한 정말 스토리도 너무 좋고 탄탄하고 그리고 연출이 사실 우리 한국 영화가 이런 드라마의 연출이 사실은 그게 흔하지 않거든요. 경험이 없다라는 그렇죠. 말이에요.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첩보물도 저희가 잘하고요. 코미디 정말 잘 만들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멜로드라마 정말 1990년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만큼 특히 아시아 시장의 최고의 한국 영화에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스승과 제자 그리고 뭐 격투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정말 심리적인 면에서 이 멘탈 면에서의 대결을 벌이는 그 긴장감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디렉팅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데 김영주 감독이라고 이 감독이 이번에 승부를 통해서 이 작품을 완성을 시켰고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이병헌 씨의 연기 뭐 뛰어나죠. 근데 저는 이화인 씨 연기를 보면서 혀를 몇 번 내둘렀던 것 같아요. 그 왜 판을 갈아 끼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통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연기에 판을 갈아 끼운다. 정말로 이창호 씨 같은 그 애띤 모습에 그 뚱한 모습에 정말 표정 하나 없는데 그 표정이 읽힐 수 있는 그 연기를 어쩌면 이렇게 잘 했을까? 대체 가능한 배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화인 씨의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는 맛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번에 승부가 빛을 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작품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봤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보기 전에 이창호라는 그 캐릭터가 뭐 익사이팅한 성격도 아니고요. 그냥 잔잔한 그런 성격이고 뭐 인터뷰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유아인이 과연 이창호 역할을 어떻게 해낼까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유아인이가 나와요. 예, 유아인 배우가 이창호 그래서 교수로. 늦게 개봉이 됐구나.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예, 정말 그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말 연기가 판을 갈았구나. 그 말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재미있었던 거는 1990년대 한국 그 거리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기원 안의 모습 이런 거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고요. 추억을 돋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론가님 혹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보통 이제 미국의 드라마가 정말로 잘 짜여진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치판에서의 정치인들의 어떤 심리묘사들 이런 거를 정말 잘 그린다라는 게 드라마에 있어서 사실은 연출을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또 다른 작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 승부의 세계에서 조용현이라는 캐릭터가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큰 메인 플롯이 보통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조은현이 이창호를 발탁을 해서 키우고 나서 그다음에 첫 번째 마지막에 결승의 대국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긴장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본인이 데려다가 키운 제자가 본인을 뛰어넘는 순간을 이제 경험하는 게 보통 한 3, 40분의 영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화가 지루하지가 않는다라는 게 거기에서 한번 무너지는 드라마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영화의 끝에 가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조은현과 이창호를 보여주는데 이 영화의 드라마에 있어서 정말 묘사를 잘했다라는 게 뭐냐면 조은현의 캐릭터가 이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정말 이게 뛰어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대범하지 못하거나 이제 통 크게 그 제자의 승리에 대해서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저럴 수 있겠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조은현의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성의 모습을 잘 그려냈고 네. 조은현의 그 캐릭터가 정말 잘 디벨롭된 게 뭐냐면 처음에 첫 번째 대국에서 이창호 제자로부터 패배를 안게 됐을 때 그의 모습과 그 두 번째 이제 대국에서 다시 타이틀전을 쟁탈하는 그 스승의 모습을 연기하는 그 과정이 무리수가 없이 잘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한번 무너졌을 때 감정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패배의 길을 들어서게 됐을 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대범한 스승의 모습 혹은 정말 진정한 경쟁자로서의 승부를 앞에 둔 모습으로 캐릭터가 전환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리수가 따를 수가 있거든요. 공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렇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시 여유로운 승자의 모습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라는데 그 흐름의 과정을 연출을 기가 막히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했던 음악도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분들 음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은현 씨와 이창호 그 기사가 둘이서 그 대결을 벌이는 그 당시의 음악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연출이 됐고 그리고 이병헌 씨의 어떤 디테일한 그런 연기들 그 유아인 씨의 표정 연기 이병헌 씨의 표정 연기보다는 저는 이병헌 씨의 연기에 있어서 디테일한 손짓이라든지 발짓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모션 쪽으로 더 많이 포커스가 좀 된 것 같고 유아인 씨의 절제되어 있는 그 표정의 연기들 이런 연기들이 이 드라마를 완성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을 했다. 연출 좋았고 시나리오 좋았고 음악 좋았고 편집도 정말 완벽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병헌 씨와 유아인 씨의 연기가 마지막에 이 영화를 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 옆에 가서 이렇게 손으로 판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제발 좀 하지 마라. 이거 지루해서 어떻게 옆에서 뭐 어디 보겠냐 뭐 이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손이 분기점까지 넘으면서 손님이 많이 들었다 그래요?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많대요. 극장에 가서. 네네네. 네. 어떤 요소 때문에 이렇게 흥행에 성공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의 영화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런 그렇죠, 식의 영화가 그렇죠. 없었다라는 게 혼자서 극복을 하고 어떤 영웅의 서사를
닿으면서 뭐 성공한 자리로 오르는 영화들, 아니면 스포츠 세계에서 도전을 해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영화들, 혹은 팀워크를 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 우승을 하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서사 구조거든요, 한국인들이. 팀워크라든지 어떤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자수성가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자와 스승의 대결이라는 영화 구조, 그런 스토리 플롯 자체가 사실은 어섰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없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에 유효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이고, 맞아요. 정말 스승은 하늘과 같은 존재이고, 제자는 어쨌든 간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한테 깔려있는 윤리의 정서인데, 네. 이제 하지만 이 세상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그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의 모습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과 그걸 또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 주제가 다루고 있는 게 사회의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관용, 그 올드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등극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용이라는 것도 저는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둑을 옆에서 보는 거는 사실 지루한 일이죠. 바둑을 들지 않으시는 분이. 하지만 이 영화에 이 불튀기는 두 사람의 그 바둑을 경기를 보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사실 그렇게 많이 긴장감이 사실은 고조되지는 않지만 재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퀸스 갬빗이라고 해가지고 체스 천재를 다뤘던 그 영화가 한 2, 3년 전에 정말 그 가장 뭐 최고의 작품으로 등극을 했었는데, 그 작품에 비해서 이 승부가 그만큼 못하느냐 비교했을 때 다른 결의 새로운 작품이 나왔고, 정말 값지고 이런 작품이 나온 것에 감사하다라는, 이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봐야 되겠네요. 승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현주 씨는 언제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야지 방송에서 이렇게 좀 맛깔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챙겨보고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밥을 한 판씩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이 문대온 박사 모시는 시간입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뭐 주택난이 아주 심각해서 그런지 그 정원 뒤뜰에다가 이 별채를 짓는 ADU, 그러니까 Accessory Dwelling Unit, 이 별채를 짓는 것이 요즘 상당히 좀 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26살 젊은 여성이 자기 집 뒷마당에 ADU를 지은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새 ADU 많이 들리는데, 네. 이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이 스토리가 흥미로운 게, 평범한 20대 젊은 여성도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하. 이 아틀란타에 사는 젊은 26살인 프로페셔널 여성인데, 2019년에 3베드룸 하우스를 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성도 일하는 스케줄이 많고 출장이 많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집이라든지 방들을 에어비앤비 렌트를 많이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추가 수입을 올린 거죠. 아하.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선 이거 다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 출장도 중단되고 이제 그나마 원격 근무가 가능해서 이제 일을 해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팬데믹 전에도 뭐 방을 에어비앤비 렌트를 해왔던 여성이라 그런지 하루는 5월 하루 뒷마당 부엌에서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 큰 방이 이렇게 보이면서 저기다 조그만 집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 딱 불이 켜진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 ADU 아이디어에 도달한 것이고 그 별채를 이제 지은 거죠. 오늘날 이 여성은 이 ADU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제외하고 이 한 달에 $1,200 순 인컴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근데 보통 그 ADU 그 건물들을 보면은 좀 많이 좁지 않나요? 그렇죠. 밖에서 보면 조그만 그냥 창고 같은 건데 네. 그것도 실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모양이에요. 아, 이 실내를 보면 좁아 보이지 않고 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이 환하고 공간이 생각보다 널찍해 보이고 그 안에 계단도 있어가지고 그 위에 잠자는 공간 그 로프트가 있어가지고 퀸 사이즈 침대도 있다고 하네요. 와, 거기다 네. 풀 사이즈 부엌에다가 이 아침 먹는 브렉퍼스트 룩도 있다고 하는데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창문이 8개나 되고 어이구. 벽에다가 그 큰 거울을 붙여놓고 그 샤워문도 유리로 된 걸 해가지고 모든 게 환해서 그런지 좁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ADU를 지어놓고 보니까 본인에게 이 많은 그 부동산 옵션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물론 첫 번째 렌털 인컴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혹시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백업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 마지막 상황에 식구들이 뭐 어디 살 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데도 쓸 수 있다는 건데 2021년 당시 아틀란타의 거기도 주택난이 심각하면서 본인도 이 여성이 참 20대지만 되게 생각이 앞서가는 여성 같은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이 단기간으로 이 베케이션 하는 사람들 에어비앤비 렌트를 해준 걸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거주지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이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로 뭐 대학생들이라든가 저인컴 노동자들이 한 달 단위로 장기적으로 렌트를 해주면서 그러다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적은 공간이 본인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본인이 아예 ADU로 옮기고 앞에 그 메인 집 전체를 렌트를 내놓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뭐예요? 저도 뭐 아는 분이 그 ADU를 줬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니까 정말 요즘 짓는 집들이 그 뭐 창문을 많이 내서 환하게 만들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뭐 이제 저 식당, 그다음에 거실, 그다음에 뭐 저 뭡니까 저 다이닝룸 이걸 뭐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널찍한 데다가 한쪽에 이렇게 이 스토브 탑 놓고 뭐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웬만한 뭐 요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래도 뭐 3,000불이 넘어가는 그런 마당인데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렌트를 얼마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한 5,000불 정도에 놨는데 장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아주 편하다고 그러고 네. 뭐 서로가 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고 말이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탤런트만 얻으면은 굉장히 편하고 돈도 좀 쏠쏠하게 벌고 괜찮은가 봐요. 네. 그런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로컬 시정부에 가서 그 빌딩 공사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빌딩의 전기, 플러밍 모두 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 여성은 굉장히 스마트한 게 로컬 그 홈디포나 그런 데 가면 로컬 스토리지 스토어에 가서 창고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걸 쉐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쉐드. 이 하나를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10월부터 컨트랙트를 고용해서 이 콘크리트 기초를 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 35,000달러의 공사를 끝냈다고 그래요. 공사비며 재료비용 다 합쳐진 액수인데 그래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8,500달러에다가 또 크레딧 카드에서 한 2만 달러를 빼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다 갚아가지고 작년에 모두 다 빚을 갚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굉장히 스마트한 여성입니다. 그러네요. 2021년 3월에 300 스퀘어풋이 조금 못 되는 296 스퀘어풋짜리 타이니 홈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곧장 바로 이제 에어비앤비 렌트를 내놔가지고 하루에 적게는 90달러에서 많게는 120달러 사이를 받으면서 내놓고 또 한 달을 빌릴 때는 1,300달러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들어온 수입이 32,000달러가 벌려가지고 공사 경비를 거의 다 해결한 셈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메인 앞에 있는 메인 채하고 타이니 하우스를 합쳐서 들어가는 이 경비가 모기지의 재산세 1,200달러 정도, 전기료 190, 물 110, 인터넷 80 이게 토탈에 들어가는 경비가 1,580달러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뒤로 가서 살고 앞채를 렌트를 줬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게 2,725달러를 받아가지고
그거 경비 다 제하고 조금 남으면서 본인은 뒤에서 완전히 공짜로 살고 있다고 웃고 있네요. 야, 3베드룸 하우스라 그랬는데 2,725달러가 렌트비라고 얘기하셔서 이건 캘리포니아는 아닌 거죠. 캘리포니아 아틀란타 지역이니까. 아틀란타 그렇겠죠. 다른 지역이겠죠. 네. 그리고요, 그 ADU를 지으려는 사람에게 그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도 뭐 창업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게 이 여성이 자기가 해본 경험을 이제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여성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한 여성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여성이 그 회사를 창업했다는 거네요. 네, 아, Going Tiny라는 다큐 시리즈를 올려가지고 네. 자기 그 ADU 짓는 처음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엄청나답니다. 와. 이게 정말 어떻게 뒤돌아보면 창문 너머 무심코 생각했던 것이 실현이 돼서 너무나 기쁘다고 하면서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새는 장기 렌터를 많이 해줘요.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간호사들 또 다양한 정문직 종사자들에게 렌트를 해주면서 2,725달러를 버는데 한 번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본인의 친여동생이 예. 아틀란타로 잠시 재배치가 돼서 온 겁니다. 그리고 약혼자와 함께 처음에 와서 뭐 새로운 것에 정신없는데 도움도 줄 겸 돈도 안 받고 거기 살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동생이 1,200달러씩 내기 시작했는데 오. 결국 몇 달 후 여동생은 다른 곳으로 학교를 가게 돼서 이사를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 조그만 ADU로서 본인도 많이 배우고 느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돕겠다 그래가지고 Gather ADU라는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돕는 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지은 장소가 여러 군데 되는데 캘리포니아였고 이번 달에 조지아주의 한 친구가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 5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던 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회사로 연결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들이 다 자기들의 그 이 경험으로 얻은 값진 정보들을 지금 다양하게 서로 제공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 이름도 재밌습니다. last name이 Price고요. 이 흑인 여성인데 first name이 Precious Price예요. Precious Price. 그래가지고 전국의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본인이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요새 정말 그래서 그런지 ADU라든지 이런 쉐드를 많이 팔아요. 커스코에 가면 커스코의 쉐드가 $5,000 올라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이것이 가능한 공간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들어가서 그 쉐드를 add to cart에 이 바구니에 클릭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첫 번째는 로컬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이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것도 곳에 따라서 이 미니멈 면적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짓는 그 공간이라든지 높이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setback regulation도 있고 또 utility를 연결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요새는 커스코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홈디포 줄줄이 쉐드를 팔고 있다고 해요. 그러네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원래 쉐드가 애초 목적은 창고거든요. 주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절한 ventilation 무슨 뭐 insulation 강도 이 컨버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건 정말 의무적이겠죠. 여기 뭐 한 분이 댓글을 올리셨어요. 아마존에서 집으로 파는 게 ADU 용으로 파는 집이 2만 불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네요. 벌써. 네, 그러게요. 그런데 듣기는 참 좋은데요. 그런데 혹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만 불이라고 그랬었는데 예. 정말 이 5,000불짜리 사가지고 이 여성은 35,000달러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여성도 요새 이 돕다 보면 요새 공사 비용이 한 5만에서 7만 5천까지 넘어간대요. 근데 이게 본인이 할 때보다 요새 뭐 모든 게 물가가 뛰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뭐 기초 공사, 퍼밋, 뭐 엔지니어링 고용하는 사람도 있고 실내 공사, 전기, 플러밍 거기다 또 가구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러다 보면 이제 돈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 5,000달러의
천억 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이 컨트랙터들도 맞아요, 최소한 맞아요. 뭐 3명에서 5명까지는 비교해 보고 맞아요, 맞아요. 이 요새 광고에 나오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많은데 조심해야죠. 뭐 하루 만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다고 그래요. 네, 네. 그렇지만 이 여성이 말하는 건 물론 조립은 하루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 그것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본인 경험에 의하면 한 3달에서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는데 예. 정말 요새 그 ADU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맞아요. 이 주거 공간도 늘어나지만은 또 이 전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뒷마당 넓은 뒷마당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저도 그 부동산도 어떨 때 집 보러 가면 이 에이전트가 얘기해 줄 때 뒤에 ADU가 있는데 이거는 퍼밋 없이 지은 겁니다 하고 말하는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오피셜리 올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렌트가 나오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좀 문 박사님 뭐 조금 가슴이 아프시겠습니다만은 그 사시던 그 패시픽 팰리세이드 그 동네에서는 이거 허락 안 하죠?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건축가를 한 2분을 만나봤는데 네. 지금 그동안 살던 집에 110%까지 좀 넓게도 해준다고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때 ADU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패시픽 팰리스 지역은 그거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어. 110%로 인해서 그런지 어. ADU를 생각해 볼래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훈 박사 함께했습니다.